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그리고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현근택 변호사님 앞에 가장 바빴던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에 당분간 계속 가장 바쁠 예정인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다. 예. 국민의힘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데 그럼 자백한다는 얘긴가? 자백하고 사퇴? 잠깐만요.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아니 왜 이렇게 좀부터시래 형님. 그냥 그렇게 자, 오늘도 이 네 분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들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번 주는 유독 양쪽 다 할 말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윤영찬 의원이 보좌진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조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었죠? 예, 다음 메인에 반영이 됐다면서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들어오라 하세요. 특히 들어오라 하세요를 놓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뭐 포털 통제 아니냐? 당연히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계속 그간 체킹을 해왔던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누구부터 얘기를 좀 그 우선 왜 불렀냐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우선 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조지려고 부르려는 거죠. 아하. 예. 네. 뭐 우리 그 라디오용으로 한번 다시. 네. 아니 조지다 표준어입니다. 아 예.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만. 예. 그래서 이 그 어쨌든 그런 용도로 부르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저는 요즘 항상 민주당의 잣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당시에 이제 KBS 보도에 개입했다라는 게 나왔을 때 예. 그때 민주당이 비판했던 궤를 살펴보면은 그때는 이정현 의원은 심지어 조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전화해가지고 나 한 번만 살려주소였어요. 그 보도국장 전화해가지고 네네네.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그거 보면 어떡하냐. 그러니 큰일 나니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이거였어요 전화했는데. 예. 근데 그걸 이제 사실상 외압으로 인정해가지고 이정현 의원은 일정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예전에 이제 파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모 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이버는 장악되었다라는 식의 그랬죠. 발언했어요. 예. 이제 다음만 남았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 그런 식의 발언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음. 왜냐 이제 포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론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 등록을 해요 다들 이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사실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떻게 배치할까라는 것은 결국엔 언론의 이제 편집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윤영찬 의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언론을 두루 섭렵한 분입니다.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낙연 총리께서 일하다가 네이버 부사장으로 영전해가지고 뉴스 쪽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네이버랑 다음은 꾸준히 우리는 AI가 한다, 기계가 한다, 사람이 안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주장해야죠. 사람이 한다고 하면 계속 공격받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임원을 했던 윤영찬 의원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계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윤영찬 의원이 뭐 불러가지고 대관을 뭐 속된 말로 혼낸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윤영찬 의원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윤영찬 의원이 알고 혼내려고 한 것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아예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 그에 노출되는 그 뉴스 알고리즘 자체를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이 윤현창 의원이 지금 초선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들어오라 하세요. 들어오라 하세요. 이 말투는 보통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투가 아니라 사장님이 김 과장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좀 들어와 봐. 뭐야 일 이따위로 하는 거야? 뭐 약간 사장님 말투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일리 있네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그 위에 임원진들이 예. 아니 저기 그 신부장 좀 들어오라 그래. 말하자면 이런 그런 거잖아요. 말투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아직 그 정치 묵기로 이렇게 정치판에 좀 이렇게 젖어들어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포털 장악됐는가? 이제 포털의 장악 음모다 뭐 양쪽에서 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글쎄 예. 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뉴스 통제가 가능한가? AI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진짜 한번 검증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마지막으로 윤영찬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사과했으니까 끝났다와 의원직을 사퇴하라. 둘 다 하나는 과소하고 하나는 과대하다. 사보임은 하는 게 맞겠다. 다방위에 계속 있으면서 4년 동안 계속 이 얘기. 정의당이 정신 차리고 있어. 뭔 정신을 차려.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야. 양당에서 각각 할 말이 있다는 얘기는 정의당이 할 말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양당에 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동안?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사보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과방위에서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계속 꼬리표가 쫓아다닐 텐데 그 왜 일단 상임위는 옮기시는 게 낫겠다. 옮기시는 게 나아요. 이게 그리고 사장님 말투는 빨리 극복하시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정치인의 말투와 네. 그 전에 이제 오래 몸담았던 곳에서의 말투 간의 이 괴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좀 약간 그런 쪽에 지적이신 것 같고. 네. 예, 김태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적절하다는 거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건데. 네. 저는 대화의 흐름들을 봤더니 한두 번 해본 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모락모락. 그러니까 뭐라는가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니 그 충성심에서 왜 우리 대표권 안 올라가? 그러니까 보좌관이 맨 처음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상황 좀 알아봐. 예. 씨 왜 우리 거면 안 올라가고 저쪽 거만 올라가지? 뭐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받자마자 카카오 안 되겠구만 들어오라 그래라는 얘기는 이런 일들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있어서 야 이거 왜 그러지? 상황 좀 알아보면 안 될까? 군보자가 이게 아니고 예. 중간 과정 다 빼고 허허 이거 봐라 안 되겠네 들어와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전에 국민소통수석 하셨잖아요. 그랬죠.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대언론 상대를 계속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국회의원까지 그럼 최근 한 4년 5년간 민주당 쪽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곁에서 언론을 상대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저는 수태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현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다른 주제에 빨리 아니 근데 넘어가시죠, 그 얘기는 그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준석 최고가 뭐라 했냐면 포털이 언론사냐.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을 때 예를 들어서 기사라든지 아니면 댓글이라든지 문제 삼을 때 항상 보면은 포털에 문제 제기를 해요. 예.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보거든요. 그건 언론사에 사실이죠. 들어가는 게 아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기사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명예훼손적이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걸 얘기했을 때 아니면 거기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예. 그럼 그 댓글 중에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뭐 삭제해달라, 지워달라 하는데 그걸 포털에 하면 포털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링크만 걸어주는 거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기사를 쓴 건 아니다. 예. 라고 얘기하면 또 언론사 얘기하면 언론사는 아니 그거는 특히 댓글 같은 경우에는 예. 댓글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포털에 포털을 달리는 관리하는 거다. 거다. 이러다 예. 보니까 저는 아까 신장식 변호사 얘기처럼 진짜 저도 궁금해요. 뭐 댓글 순위 아니면 이전에 많이 열독 순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 기사마다 쭉 검색 올라가는 게 뭐 있잖아요. 이런 실시간 것들. 순위 이런 예, 게 예. 저게 어떻게 움직일까? 왜냐하면 기사 중에 그래도 위에 걸리는 게 있고 밑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댓글 많은 게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관련 기사 쭉 뜨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사 검색할 때 검색하면 관련 기사를 쭉 뜨는데 그 관련 기사들을 또 어떻게 묶는 건지 저도 사실 그런 게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포털 측의 주장을 놓고 보면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별로 다 다르게 뜬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맞춰놨다라고 이제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언론사별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중에서 셀렉트해서 골라서 이제 보고 싶은 거 보게 우리는 해놓은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이 문자가 적절했다라고 부적절하다.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예, 이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문자였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네. 뉴스 포털의 이제 편집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이제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것도 맞긴 맞아요. 그건 맞죠. 네.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뭘 보면서 이거는 그 편향성이 없다고 느꼈던 걸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발언이 예. 오히려 포털의 AI에 최적화돼 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전면에 뜨는 그거는 없어지고 이제 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정치면 가장 많이 읽은 뉴스 탑 10 이거 속된 말로 먹는 네. 여기 순위를 장악하는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항상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발언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서로 보기에요. 맞춰간다.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분이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저는 오히려 윤영찬 의원 뭐 옹호하고자 이런 건 아닌데 윤영찬 의원이 이상하게 느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왜 저 사람 말은 자꾸 올라갈까? 이런 생각. 조호영 원내대표 말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우리 이거는 안 되냐. 근데 사실 네이버 쪽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윤영찬 의원이 뭐 포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냥 뭐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들어오라. 조직했다는 의도가 보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정치인들이 최적화되어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광고 잠깐 듣고 계속해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요. 지금 뭐 현근택 변호사께서 변호를 맡으셨더라고요. 예, 여기 써 있는데 사실은 언제 받았냐면 일요일 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지난주 우리 방송 나간 이후네요. 그렇죠. 일요일 날 받아서 어떻게 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선임기 내고 월요일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네요. 한 달 넘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전화 연락 많이 엄청나게 그렇죠. 오죠. 뭐. 제가 정치인싸 우리 단톡방에다 가장 먼저 근태기 형의 수임 축하 문자를 올렸는데 네. 제가 솔직히 근태기 형한테 월요일 날 되게 그 한 방 맞은 게 있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같이 하기로 갔는데 네. 평상시에 그렇게 막 뭐 조문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갔는데 갑자기 뭐 미군 규정을 들이먹인 거 저한테. 가지고 저 순식간에 방송에 바보 됐어요. 저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응. 저는 그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과 형은택 변호사님이 자꾸 다른 방송에 가서 네. 우리 방송에서 해야 될 얘기를 미리 다 하고 오신다. 제가 전문 찾아봤는데 이건 몹시 진행자로서 이거 서운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몇 주 전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또 꼬리 자르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현 변호사님 네. 그 다른 방송에 나갔는데 경력에 정치인사 출연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제가 사실 이거 하고 네. 여기저기 그 방송 많이 잘리고 있어요. 잘리고 있다. 예. 왜냐면 뭐 약간 민감하니까 하지 개인적으로는 좀 마라. 죄송스럽습니다만 뭐 이래서, 저희 예.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근태기 형이 잘못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네. 당사자라서. 이해 충돌의 여지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텐데 당분간 예, 집중할 거 정치인사에 네. 집중하시는 걸로. 오늘 저희가 가장 먼저 현근택 변호사의 사임 소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일단은 먼저 먼저 이제 논점부터 좀 몇 개 빨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건 역시 이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나온 주장은 다른 부대 상급자인 대위가 와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연장시켜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화를 뭐 보좌관이 했든 어쨌든 뭐 당사자가 했든 당사자의 엄마가 했든 이거는 정말 그 외압 아니냐. 외압과 특혜로 인해서 일방적인 휴가 연장 이게 가장 큰 그 청년층의 박탈감을 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일단은 현 변호사님이 뭐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를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좀 천천히 네. 입장을 좀 네. 듣도록 하고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황운택 변호사 내가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예. 이거 사건을 맡았다고 했을 때 예. 되게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왜냐, 됐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큰 사건이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맡으면 됐죠. 큰 사건 됐죠. 예. 일단 뭐 돈 문제도 있지만 이기고 나서 무혐의나 무죄 받으면 내가 이긴 게 돼야 되거든요. 승소니까요. 승소, 야 무혐의 검찰 또는 법원 기소 무죄 이러면 그냥 예. 착수공소 성공공소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돈 벌고 사건 털고 야 이겼어, 야 훈장 하나 다는 거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이제 현근택 변호사, 형 김태경 말고 또 다른 변호사도 있지만 네네네. 이게 검찰과 동부지검에서 무혐의가 나왔다. 저 무혐의가 이긴 승소가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럼 이게 과연 이긴 건가? 정치적으로. 네, 생각을 하면 이게 저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이길 수도 있겠죠. 뭐 저보다는 저 근태경은 잘했고 규정이나 뭐 이런 거. 예. 전 모릅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지만 이게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 이제 아들은 예. 그다음에 군무 이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추장관은 뭐가 있을까요?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예.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군부대에서 뭐 자료 없었으면 뭐 직권남용 듣고 이거 있을 건데 다 무혐의 났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무혐의 났다고 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클리어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법적인 유무죄의 문제는 저는 넘어선 문제라고 봐요. 사실 이제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황운택 변호사는 진짜 고생한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이 사안을 놓고 의견이 나뉘는 이유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라떼는이 이제 발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라떼는 좋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국방부도 그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개인 병가 연장, 예, 뭐 예. 부득이한 사유에만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규정 그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가지고 전화로 연장시켜 줬겠죠. 근데 보면 이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규정에 다 있는데 어느 법조항이든지 이게 이제 결정권자의 재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부대장이죠. 예, 서일병이 나 수술했고 그 다음에 좀 실밥 뽑아야 되고 뭐 진단서는 아직 안 끊었는데 의사가 뭐 출장 가가지고 진단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저 전화로 이제 병가 연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사유다 해가지고 해준 거잖아요. 네. 규정은 맞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만약에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면 부대장이 처벌받는 거지 그 휴가를 받은 그 서일병을 처벌받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런데 난 이 생각이 드는 거라고요. 지금 만약에 뭐 카투사도 마찬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다 마찬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일병이나 이병이 나 아픈데 부대장님 나 더 있어야 되겠으니까 나 부득이합니다. 나 못 들어가요. 연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부대장들 오케이 하고 해주나? 난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박탈감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합법, 불법, 기소, 불기소와는 다른 정치 영역의 문제인 거다. 신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한 바퀴 쭉 듣고 제가 현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저는 이게 지금 김태훈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탈영이다, 군무이탈이다, 예. 그래서 위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다가 따박따박 뭔가 이렇게 답변들이 나오니까 압력이 있었다. 예. 정치적 위법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지언정 당 대표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다. 예. 특권이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쓱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태도의 문제, 소설 쓰고 있네부터 시작한 태도의 문제로 살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에서 특권에서 태도의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전북 현대에서 이렇게 뭐 인턴 과정에서 또 뭐가 있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토끼 없는 토끼 사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토끼나 여우를 잡을 때 굴 앞에다 연기를 피운다고요. 그래서 토끼나 여우가 뛰어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근데 연기는 막 여기저기서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확실하게 위법이다 또는 확실하게 특권이 행사됐다라고 하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기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저 굴 안에 토끼가 있나 봐, 곰이 있나 봐, 뭐 여우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토끼가 나올지 여우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앞으로도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쭉 한번 봤어요. 20대 남자들의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많이 빠졌을 거다. 지난주에 많이 빠졌더라고. 근데 이번 주 거를 쭉 다 살펴보니까 다시 다 올라갔어요. 예전으로 이게 돌아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 정도면 그 국민의힘 당 뭐라고 불러야 돼? 국민의힘 국민의힘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어느 정도 근데 얻으셨다. 이제 이번 주 그 7일부터 9일, 네. 9일 사이에 나온 걸 보면 또 많이 빠졌단 말이죠. 20대가 남성이 9.0% 포인트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20대가 5.7% 포인트가 빠졌어요. 또. 아니 갤럽 이거 이렇게, 저는 TBS 리얼미터 쪽.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다 끝없죠. 밑에 얘기를 해야 예, 되잖아. 예. 그래서 갤럽을 쭉 갤럽 추이를 쭉 쪽에서. 봤는데 예, 갤럽 추이는 갤럽 추이는 보니까 20대는 지난주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예전으로 20대 남자는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지적 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요 정도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그 제일 또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그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여부도 사실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죠? 보좌관이 보좌관이 근데 외압이면은 민원실에 전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오는 이제 해명을 하기를 예. 사실 이런 거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뭐 그래 뭐 적법하다 하는데 왜
근거가 되는 서류 하나 없냐라는 음. 얘기를 계속 이제 지적했잖아요. 예. 왜 휴가를 청원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사라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문서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면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국방부에 이제 해석을 이제 내놓은 거거든요. 문제 없다라는 해석을. 왜냐 뭔가 오피셜한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의 향연으로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공부하는 거 그렇죠, 가지고는 추미애 장관 쪽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전화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기 아니 근데 때문에. 이게 전화를 한 곳이 네. 이게 이제 민원실. 예를 들어서 그 부대 아니, 부대장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민원실은 어느 부분으로 다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전화를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좌관이 했느냐 마느냐에서 없다 그랬는데 보좌관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긴 했는데 해도 되는 곳이다로 이제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아니, 근데 속에서 사실관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그 민원실에 전화한 건 부모가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모가 했다라고. 네. 그거는 뭐 국방부에서 얘기를 한 거고. 보좌관도 그다음에 전화를 했잖아요. 아, 근데 보좌관이 그게- 전화한 건 또 다른. 이제 근데 거. 그 약간 네.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데 저 네. 황교안 프로 잘 알겠지만 이제까지 보좌관 한 거는 아마 23일인가? 그러니까 2차 병가 끝나고 개인 연가를 그렇지, 연장한 그렇지. 아니 네. 23일 맞아요. 21일 아 21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네. 2차 병가 끝나고 그다음에 저 개인 연가를 바꿀 때 그때 전화했다는 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한 거는 1차 병가에서 2차 병가 연장된 맞아요. 그때 거예요. 그때 근데 두 번이에요, 14일. 두 번. 네, 근데 일주일 전. 금요일자 조선일보인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건 좀 한번 현근 대표도 확인해 보세요. 사실은 제일 잘할 예. 테니까. 민원실 전화하기 전에 보좌관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가 민원실에 또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마 저 인석 위원도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저 현근택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각이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서일병이 아 이거를 내가 연장해야 되겠는데 지원 반제가 내가 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보좌관한테 부탁했어요. 엄마가 부탁했는지 본인이 부탁 모르겠지만 보좌관 전화했어. CR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가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왜 민원실로 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시나리오는 있는데 그건 제 뇌피셜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내가 민원실에는 대놓고 말은 부모님들이 못하겠고. 당연히 전화를 할 수 있는 근데 거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추미애 장관인데요. 이렇게 전화 그렇게 우리가- 했겠어.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게 더 청탁은 중요한 거예요. 은밀하게 음. 권한을 가장 많이 가져서 누구도 그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에 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게 청탁이에요. 자, 민원실에 전화해서 자, 청탁한다는 게 들어봐요.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 현 변호사님 이제 다 정리 좀 들어서 하세요.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결국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예를 들어 군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들 것을 대신 어떤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얘기하는 헬리콥터만 비슷한 거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아들의 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부모가 전화해서 이제 학교에서 해결하고 이런 건데 보통 헬리콥터만 같은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 정도한 전화를 해요. 보통 보면은 해가지고 우리 애가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헬리콥터맘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교육부 민원실에다 바로 전화 넣는 엄마 이런 건 헬리콥터맘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애들이 학급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교육부의 민원실에 전화한다 해도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런 어떤 헬리콥터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경로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민원실에 누구나 전화하라고 민원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실은 추미애 당대표가 당시 국방장관은 한민국 국방장관이거든요. 예. 당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왜냐 한민국 국방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 막 국방개혁 이것 때문에 막 국방부가 저항을 하고 있다서 추미애 대표 계속 공격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수뇌부로 전화하는 건 굉장히 본인도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원실을 전화해서 지금 녹취 파일은 3년이 저 기간이 지났으니 그건 뭐 없어졌다고 하지만 당연히 없어졌겠죠. 거기 내용은 뭐 안 들어봐도 뻔한 게 저 추미애인데요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나 지금 카투샤 무슨 분대에서 그러면 서 누구 엄마인데 또는 아빠인데 뭐 이런 걸 얘기했겠죠. 그럼 민원실에 듣는 사람 몰라요. 그 누구 좀 알겠다고 그렇죠. 받아도 보고하는 거예요. 예. 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알죠. 그날 다 알아가지고 문건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처리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추미애인데 또는 추미애 남편인데라고 안 해도 아니 도지사인 데는 있으니까. 그건 그 사람 얘기인 김문수인데 거고. 도지사. 에?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얘기. 국회의원 세 번 한 사람인데. 어쨌든 예. 내 아들이 누구 익명 민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그렇죠, 그렇죠. 민원을 이거는 하는 순간 이거는 익명은 그렇죠. 아니죠. 부대에선 당연히 이건 서일병
부모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군대에서는 아마 네? 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렇죠. 답은 나와 저희도 있는 들어가면 그거 거다. 다 쓰거든요. 그 심지어 군대라는 곳이 그건 있잖아요. 다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장성 누구 있냐 쓰라 그러거든요. 사돈의 당연하죠. 팔촌에 무슨 별 하나 있나 이거 쓰라는 데가 사실 군대긴 그러니까 한데 알았으니까 그날 문건 만들면 좋아요. 주원 반장이 야 네가 하지 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했냐 이거 어떤 나온 거 의견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시간상 너무 지금 이렇게 작은 팩트들은 너무 사실 맞아요. 많잖아요.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서 검증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 것 없어요. 같고 네. 담당 변호사가 오셨으니 좀 큰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예. 뭐 이제 법적인 대응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변호인들이 있고 저는 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직접 뭐 변호인이 필요해서 들어온 건데 그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2017년 어쨌든 5월에 선거를 해서 바로 바뀌었어요. 정권 교체가 바로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중요한 것처럼 장관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하나고 박지만이나 동기니까 잘 나가면서 이제 3스타까지 탔다가 물론 이제 십장시 논란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지금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철원 대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신원식 대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신원식 그때는 중장하고 가까운 사이죠. 뭐 사단장 할 때도 있고 합참할 때도 같이 있었고 이런 사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분 뭐 신원식 뭐 보셨겠지만 뭐 문재인 탄핵 막 이런 데 나가서 연설도 한 사람이면 추미애 그 당시 당 대표가 이 막 탄핵 국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군에 눈밖에 났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쿠데타 얘기를 했어. 군부 쿠데타 얘기. 그때 사실 그 문건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게 군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한번 내렸어요. 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그게 아마 어쨌든 막 이 촛불 이렇게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사 개헌 문건 나오기 전 얘기군요, 이건. 네. 그렇죠. 그 전이죠. 예. 저도 이제 그때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군에서 뭐 그런 일 없다고 어쨌든. 근데 저는 아마 이 신원식 그 지금 의원이나 아니면 지금 이철원 대령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맞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예. 아까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어쨌든 근데 아들이 갔잖아요. 근데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지에. 그러면 굉장히 지금 들리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들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군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쨌든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어찌 보면 군부에서 그래도 이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 대해서 반감도 많은 상태, 특히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예. 그런 사이에 약간 끼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군대 가면 단톡방 만들어요. 우리 학부모들 단톡방 만들듯이 그래서 중대장 대대장한테 전화 안 하고 그냥 톡으로 다 보내요. 애들 훈련 사진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그러면 우리 애 아프니까 훈련 빼주세요. 뭐 휴가 보내주세요. 이런 거 단톡방에서 해요. 옛날처럼 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소령 중령 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얘기하는 게 정말 일상화돼 있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카츄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육군보다 굉장히 어찌 보면 프리해요. 거의 미군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가고 이러는 게 뭐 막 서류 갖추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내부 제보다 들어보니까 이지명 문제돼 가지고 막 보니까 옛날 서류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저 청원 휴가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망 진단서 이런 거 보통은 내거든요. 내야죠. 그런 게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 보면 좀 허술하게 돼 있다. 이거는 또 우리 그 카투사 출신 분들이 성명서를 쓸 만한 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힘들었다 이 얘기. 아니 제가 보기엔 뭐 그건 제가 다 내부 제보자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신원식 장군에 대해 가지고 태극기 부대와 결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모 방송인이 하고 그 뒤로 모든 민주당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양념처럼 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신원식 장군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태극기 부대와 호환성이 가장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유승민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지지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면서 유승민 지지선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틀렸고 신원식 의원이 의원 된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광장에서 꼭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까지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러기다 대고 이제 메신저 공격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메신저 공격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당직 사병이 그 사람 가짜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신원식 장군의 부관 역할을 했었다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신원식 장군이 태극기 부대다라고 이제 모 방송인이 언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저는 이런 메신저 공격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거는 앞으로 사태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메신저 공격하니까 저도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뭐 하태경 의원 보고 뭐 군대 안 갔더니 좀 조용히 계시라 이랬더니 뭐 이 얘기 하시더라고. 메신저 공격했다.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저보고 뭐라고 논평 냈냐면 뭐 당직자가 그런 거 뭐 하냐 왜 하냐 논평까지 내셨더라고. 제가 굳이 반박을 안 했어요. 할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임기 끝나면서 끝났거든요.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끝났어요. 네, 그래서 형 그거 내가 방송 가서 반박해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논평을 내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저를 개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변호인인데 대리인인데도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당직 뭐 저는 뭐 방송에서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 착각할 수 있다고 봐요. 굳이 논평은 하지 않았는데 왜 신원식 의원을 얘기를 약간 하는 거냐면 제가 사실은 신원식 의원이 폭로를 많이 주도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문건을 입수했다. 그렇죠. 뭐 이런 문건 입수 것들 뭐 얘기 많이 그다음에 하셨죠. 그 이철원 대령의 녹취록 공개하면서 뭔가 뭐 숨어 있는 제보자가 뭔가 불의에 참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해서 계속 어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두 사람이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알던 사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면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날 청탁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면 이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정치 공작에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원식 의원. 단순히 이제 저는 또 군 출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우리 당의 뭐 사성장군 출신도 있고 이런 데를 보면 정치적이지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 뭐 백모도 있고 지금 뭐 김모 다 포스타 출신이고 이런 분들 보면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기획하거나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큰 틀에서는 정치 공작으로 지금 논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이철원 대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익명의 제보자처럼 포장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녹취록의 전후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보면 이걸 언론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오해하기 좋게끔 하나씩 제시하는 게 저는 이 고도의 이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정치 공작하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뭐 언론 플레이도 좋고 정치권도 다 좋은데 그러면 황구택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철원 대령인가? 오늘도 녹취록도 얘기도 나왔고 우리가 녹취록 전문 본 건 아니에요? 저는 전문 봤어요. 예. 다 공개했나요? 입장문.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 입장문이 오늘 상당히 좀 길게 나왔죠. 오늘 입장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다 허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위가 확인한 것 가능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다 허위다라고 딱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아니 이철원 확인이 대령이 가능한 게 했던 있고 얘기들이. 확인이 못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정치 공작이다. 무슨 뭐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언론 플레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철원 대령 하는 얘기 틀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걸 맞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모르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확인이 예를 들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수료식 날 개별적으로 만나서 청탁을 했다.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왜냐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물어보면 가능. 모든 그 군장병의 그건 본인도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이 얘기한 것 가능한데 같아요. 오늘 입장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수료식 하기 전에 뭐 신병 교육대 과정에서 한 참모가 모처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그럼 부모가 전화했겠더니 뭐가 전화했겠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전화했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뭐 국방부에 뭐 김모 대령이 했다는 얘기 아니라 모처에서 뭐 연락을 받았다. 그거를 오늘 사실 기자들이 그거를 저도 뭐 통화를 진짜 몇십 번 했는데 다 물어봐요. 사실이냐고. 그럼 확인할 방법이 그거 하나 어떻게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확인해요? 수사인데. 전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일가가 근태경한테 했던 말들이 사실관계가 다 맞았어요? 예를 들어 보좌관이 통화한 일이 없다고 먼저 얘기했어 선임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저는 장관님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대령을 덜 믿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민감한 일이어서 추미애 장관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가 딱 선거 끝나가지고 저도 그때 당에 있을 때니까 매일매일 전국 다니면서 뭐 상담도 주고 선거 뭐 어찌 보면 이게 마련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어쩌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 그때 내가 그거 한 것 같아. 하고 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찾아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아 그때 뭐 기억이 없는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지금 언론들이 관심 갖는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그 보좌관도 마찬가지예요. 보좌관도 그때 내 전화했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면은 이제 뭐 어딘가 단독을 쓰면 며칠 날, 예를 들어 14일 날 뭐 보좌관이 누구 대위한테 전화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받은 사람, 전화한 사람밖에 없는데 전화한 사람이나 지금 대위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보좌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했는지 좋게 그렇게 터고 뭐 있거든요. 통신기록 그러니까 조회본 바로 나오는 거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제시하거나 건 사람이 제시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 어떻게 건 사람들도 군통신인데. 대부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벌어진 일이었는데 계속 언론들이 캐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지금 왜냐하면 말이 맞네. 국방부의 김치찌개 내용들도 먹듯이 있는 청탁한다고. 것이고 아니면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그래요. 저도 언론 보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근데 팩트가 아닌지 잘 모르죠. 대부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 물론 당이랑 무슨 변호인 개인의 변호인이 조율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당 출신 소속 인사들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 뭐 이런 걸 오히려 검찰을 비난하는 척하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런 걸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논리가 굉장히 이상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를 빨리 클리어할 수 있는데 클리어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의 논리였는데 자 그럼 신원식 장관과 공조를 했다 치면 신원식 장관도 그걸 한패해야 되거든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과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원식 장군이 그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였냐 했을 때 이재수 장군이에요. 이재수 장군이랑 신원식 장군이 박지만 회장 결혼할 때 함잡이랑 말잡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친한 사이인데 이재수 장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이재수 장군을 사실상 압박했던 검찰과 결탁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한다. 처음에 이 논리 같은 건 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저는 뭐 배가 무슨 산으로 가는 이상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가 왜 민주당에 나오냐고요. 저는 이게 음모론으로 몰아가가지고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짜증났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음모론 지금 일단 얘기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민주당의 일부 검찰 개혁이 왜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일부 의원들의 발언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걸로 완전히 넘겨서 이 지금은 상황과 컨트롤 타워가 세워진 결부시키기에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을 하자로 가가지고 당직 사병 조지고 그다음에 그 신원식 장군하고 대령 조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당직사병 얘기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 쪽 얘기랑 당직사병 얘기는 양립 가능해요. 당직사병 입장에서는 내가 와 보니까 없네? 그렇죠. 없네 하고 보고했어. 그랬더니 그 이미 그 이전에 처리됐던 거니까 야 그거는 이렇게 처리된 거야. 하기 때문에 난 그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직 사병 입장에서는 당직 사관이 시키는 대로 거의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당직 사병을 뭐 굳이 뭐 찝어가지고 얘가 허위의 인물이네 뭐니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립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당직 사병 얘기도 맞고. 그 지휘관 내가 승인해줬어라고 얘기한 지휘관 얘기도 맞다는 거예요. 추장관 측에서 뭐 사실관계 잘 모르고 바빠가지고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조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좌관이 왜 전화를 하겠냐. 소설 쓰고 계시네. 당직 사병은 그러니까 이거 봐요. 태도로 간다니까 보세요. 위법이었다가 특권이었다가 지금은 태도로 아니죠. 가요. 거기에 있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는 게 자, 뭐냐면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그다음에 때문에 아까 거짓말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원식 장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의원이지. 이렇게 얘기 안 해. 신원식 의원 이야기가 유승민 의원을 예. 지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에 나도 김문수 TV 올해 진짜 김문수 TV를 내가 들어가 볼 줄 유승민 지사는 몰랐는데 했어 공개적으로. 아니 했다 쳐. 근데 그 김문수 TV에 그분이 발언하는 게 동영상으로 아니, 그대로 근데 있잖아.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아니 거냐는 근데 거지. 예를 들어서 신원식 장군이 태극기 부대고 아니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아니 왜냐면- 아니지. 내가 이철원 대령의 아까 말이 큰 허민지 얘기했잖아. 아닌지가 중요한 유승민 거지. 손잡은 신원 샵장차장.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지. 유승민 여기 왔다 갔다 당신 한 보여주세요. 건데. 태극기 부대도 가고 간 건데 아니, 제가 예를 아까 들어서- 상황을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아니, 정권은 바뀌었고 뜨겁다. 여당 대표였고 네. 군에 대해서 쿠데타 조심해라 경고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상황에 대책점이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봐. 신원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는 가정에서 신원식 대령의 태극기 부대 맞다. 가정. 예. 그리고 가정. 죄송합니다, 의원님. 가정. 예. 너무너무 추미애
장관 싫어. 음. 어떻게 낙마시켜야 되겠어. 음. 하다못해 이걸 빌미로 정권을 그냥 확 무너뜨려야 되겠어. 생각했다고 가정. 그래서 허위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건 진짜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철원 대령 한 말이 다 팩트다라고 하면 신원식 대령이 태국기관, 성조기관, 북한 인공기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철원 대령의 얘기가 허위 여부를 판단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판단 못하지 지금. 방금 안 했어.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신원식 대령 저 이철원 씨 말을 뭐 동부지검에 갑자기 불러가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국정감사 때 불러 증인으로 선서를 시켜 법사이든 국방이든 네. 빵 얘기 연락 치고받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위증으로 고발하시라니까 국감에서 선서하고 그거 싹 수사해서 스캔하면 되겠네. 아니 이철원 대령을 고발했잖아 이미. 아니 뭐 아니, 어쨌든 오늘 벌써 입장으로 이런 거를 고발하셨죠. 가지고 고발했는데 뭐하러 또 증인으로 불러요? 아이 시끄러나 증인 나오는 거. 잠깐만. 아니 아니, 이미 아니. 수사기관에서 양쪽 다 잠깐만요. 알겠어요. 왜냐면 요즘 검찰은 수사는 이게 10시까지 오늘 안 걸리니까. 끝나. 네. 잠깐만요. 자, 네. 자, 모처럼 또 하고 시간 다 됐네. 아니 불과 15분 전까지 웃으면서 얘기하시던 분들이 또 이게 또 토론은 얘기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 몰입되시면은 근태기 형이 우리 50만 조회수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에 뭔 모르겠어? 자, 너무 디테일하고 근데 복잡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자, 뭐 다음 주에 정리가 되면 되는 대로 정리를 좀 해보고 정리가 안 되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니 뭐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고정 게스트니까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단독은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둘이 딴 데 가서 무슨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난 진짜 거기서 네. 오늘 안 자, 하려고 또 추장관 얘기. 어쨌든 네.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지금 너무 얘기를 하다가 뚝 잘라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점 자체가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대령이었던 분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팩트 체크가 진짜 중요하다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얘기를 하셨고 현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것 자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저희 셋은 이제 조용히 하고 네. 근태경의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걸 30초 동안 듣고 싶어요. 아 자세요? 저는 뭐 아까 나 지지율 올랐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와가지고 정리해 주니까 이게 좀 지지율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00%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금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갤럽은 회복됐어요. 네. 20대 남자가.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올라간 것들이 떨어진 게 있으면 아마 제가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국방부에서 결국은 뭐 결론을 냈고 저는 뭐 지금 아마 이제 곧 뭐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종결될 거로 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지금 많은 얘기하는 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국정 뭐 월요일부터 이제 뭐라 그러죠? 국정감사 말고 뭐 이렇게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게 대정부 있거든요. 아마 아이고. 제가 보기에 모든 장관들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어. 다 아마 앉아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계속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아마 뭐 요관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얘기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윤리 도덕적으로나 다음 주 정도에는 정리될 것 같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짧게 뭐 오프닝 토크 정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그래야 저도 나눠보도록 좀 하고. 편하게 좀 이제 살아야죠. 아니 그리고 사실 현근택 변호사님이 지금 이미 가셨어야 됐는데 이 얘기가 좀 길어지면서 지금 사실 바쁘실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주제 사실 제일 공격할 거리가 많은 주제기도 했는데 그 주제는 아쉽지만 현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조수진. 조수진. 예 먼저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현근택 변호사님 보내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저는 뭐 감출 돈이 없어서 이분들의 기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째시죠 MBC? 14년이요. 싸돈 놈 많으시네. 잘 모르시는군요. 제 부채가 얼마인지. 퇴직금만 해도 얼마겠어. 아이 이준석 최고처럼 이렇게 집값이 오른 집이 없어가지고. 아프다. 예. 비싼 사람이잖아. 비싼 사람. 집값이 오른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다. 예. 자 재산 누락 여야 가릴 것 없는 재산 누락 의혹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역시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믿을 사람이 없나 약간 이런 상당히 또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요. 김원걸 의원 얘기죠? 조수진 의원도 포함이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여야 가릴 것 없다고. 먼저 성공해야지 예, 여야 가릴 것 없다고. 이렇게 하시죠. 예. 이제 우리
방송국의 평화를 위해서 장식이 형이 조수진을 하고 예, 예. 저희가 김원고를 하는 걸로 예, 예. 아니 뭐 그렇게 다 좋습니다. 예. 방송국의 평화를 위해서 예, 예. 네, 그렇게 일단은 조수진 의원,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네. 그 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11억 원이 재산 누락이 됐더라고요. 11억 원. 특히 이제 그 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들인데 이런 거를 잊고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다. 뭐 이런 되게 쓴 소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기 관리를 이제 사실 뭐 갑자기 출마 결심한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또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례 4번이랑 상대 비례 4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팀전 비슷하게 되면서 비례는 약간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출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상대 후보자 것도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 본인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한테는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제보가 막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 신고에다가 그랜저한테 신고했어요. 예. 야 근데 그 사람 그랜저가 아니라 평소에 제네시스 타고 다니던데? 그러면 그 차의 출처를 따집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 정도로까지 이제 사실 상호 후보가 있으면 검증이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비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례 후보를 당 보고 뽑지 누가 공무원 보고 뽑고 이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좀 약간 좀 감시의 눈이 덜했었고 그러다 보니 관행화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개정 꼭 해야 된다. 법 개정으로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예. 선거 들어갈 때는 예.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이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재산이라든지 내 자식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독립생계를 그렇죠.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고지 거부 선관위에서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예. 예. 뭐 이게 안 근데 받아주는 규정이 없어요. 약간 궁금한 게 부모님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면 고지고부 할 수 있지. 그거는 당연히 알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예. 고지 거부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체크해요. 근데 뭐 조수진 의원 11억이 무슨 뭐 부모님 재산이나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오늘 나올 유형들에서 이제 네. 고지 거부가 상당히 네. 많은데 그걸 이제 봐야 조수진 돼요. 의원 그 얘기를 좀 이따 예. 네. 맞아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여쭤볼게요. 저도 이게 약간 그 부분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이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조수진 의원이 여전히 채널 A에 계셨는데 누군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11억을 채권과 현금이 있었던 거 예금이 있었던 걸 모르고 11억을 재산 신고를 안 했다. 그랬으면 조수진 의원이 한테 아마 잘근 거의 영혼이 탈탈 털릴 만큼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기자 생활할 당시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신 분이고 굉장히 그 뼈아픈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저 채널에 나가서 같이 한번 토론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톤도 굉장히 높으시고 이 목소리 하면 그냥 상대방 확 제압해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나만 그런 거 아니야라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입장이 바뀌었으면 조수진 의원 스스로도 본인에게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좀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제가 비록 출전은 못했지만 비례 후보로 이 후보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 하지 그러면서 마라. 아파. 예? 아이 뭐 아프더라도 그러면서 저도 재산신고 준비를 했죠. 금융과 관련돼서 재산신고 뭐 특별히 야 나는 별거 없을 거야 하고 같이 있던 일하시던 분한테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빚만 있는데 했는데도 찾아보니까 맞아. 뭐 옛날 뭐 농협에 있는 몇백 원 뭐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있었던 농협에다가 넣어놨다가 안 찾은 몇백 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다 찾아야 돼. 다 어. 찾아서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1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라는 게 솔직히 이거는 좀 믿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무능력한 참모와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내가 돈 빌려준 건 내 참모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금에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돈 빌려준 거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에 있는 5억 것도 원이 채권이었고 6억 원이 퇴직금이나 배우자 예금이었죠. 네, 그러니까 예금에 있는 거를 그거를 체크가 안 됐다. 이거 예금은 사실은 누락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다 본인들이 선거 출마할 때 조회를 해보고 요즘은 자, 그럼 요즘은 그게 있어요. 일단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일단 본인은 얘기를 그 하셨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즘은 해본 그- 사람으로서 말이 안 돼. 요즘은 그 출마한 사람들 어카운트 인포인가요? 그 앱 하나 깔면은 다 떠요. 계좌가. 네. 그러니까 여러 은행 계좌들에 있는 거 다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떠요. 예. 네. 조수진 의원 뭐 맞아 그냥 얘기를 하면 일단 실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렵다. 근데 그럼 고의로 이걸 누락시켰겠는가? 뭔가 내가 비례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재산이 너무 많으면 우리 당에 엄청난 누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의로 누락을 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이 재산을 11억을 누락을 시켰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전히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실에서 재산 신고를 해보고 했던 사람으로서 자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은 또 분명해 보여요. 그때 허위 신고를 한 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또 조수진 의원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을 지냈다가 실수였습니다. 단순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이 정치 초년 뭐 기자 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정치 초년이라 그런지 대응 방식도 굉장히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근데 방식이었다. 형님도 출마 여러 번 해봤지만은 첫 번째 출마할 땐 진짜 열심히 쓰거든 그거 이제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 출마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고 왜 바뀐 게 없냐 재산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는 경우 많거든 보면은. 근데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첫 출마했으면은 상당히 딱딱한- 세심하게 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급한 공천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급한 공천이었다. 왜냐면 이게 정리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기준으로 되냐면 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31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은 지금 아까 말했던 어카운트 이프 찾는 것보다 더 골치 아파요. 약간 보면은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그 해당 날짜 조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렇다 해도 11억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느낌. 일단 그럼 이제 김홍걸 의원 얘기하시죠.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입니다. 네. 아파트가 통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산 분양권이죠. 네, 분양권이니까 원래 집이 지금 세 채인데 두 채 하나 팔아도 두 채고. 그랬군요. 근데 어머니한테 받은 이제 DJ 사전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그건 아직 이제 좀 논란이 네. 있죠. 다 합치면 재산이 이제 공시지가 60억, 뭐 시가는 100억대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얘기는 분양권이 대상인지 몰라서랑 음. 그 전에 또 와이프가 재산 관리를 다 해서 나는 몰라 이겁니다. 예. 와이프가 재산 관리를 탓은 하면 안 돼.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재산 관리를 다 해서 뭐 통장에 있는 돈 어느 정도 모를 수는 있어요. 뭐 보석 이런 거 모를 수 있어. 예.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뭐 시골에 있는 뭐 상속받은 땅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고 아파트 분양권인데 그거를 와이프가 관리해서 난 모른다? 모르려면 다른 집까지 다 몰라야지 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럼 고의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신장식 변호사랑 고임은 무능한. 고의냐 그것도 좀 이상해. 그 굳이 비례로 나가는데 고의로 뭘 하나를 뺄 이유는 또 뭐 있는가? 거긴 정치인 집안이에요. 애초에. 네. 그렇죠. 모든 가족이 출마를 해봤어. 네. 그렇죠. 저 너무 잘할 텐데 뭔지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무능하고 고의라고 보기에도 고의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고.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건 예. 저 김홍걸 의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재산 소득세를 최근 4년 동안 100만 원 냈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 재산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 그다음에 2016년에 그 아파트 세 채를 팍팍팍 샀다잖아요. 그냥 예. 뭐 6개월에 하나씩 세 채를. 그럼 뭐 김홍걸 의원 측에서는 뭐 갭 투자하고 대출 받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갭 투자하고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도 시드머니는 있어야 됩니다. 예. 기본 본인 자산 어느 정도는.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나는 그 많은 부동산들을 마련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다. DJ 사저 빼고 그건 뭐 상속받은 거니까.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쪽 다. 답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 얘기했는데 뭐야? 아니 민주당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 변호사님이 계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맞아. 마찬가지로 같은 당이라고 해서 네. 그 조수진 의원 11억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을 구하는 심지어 문제는 조수진 아니고. 나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아까 얘기를 했기 제가 때문에 그거를 좀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김홍걸 의원 그리고 일단 조수진 의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일단은 재산이 허위 신고가 된 겁니다. 이건 그죠? 후보자 등록 당시에 허위 신고잖아요. 그죠? 근데 허위신고니까 이제 선거법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딱 그 부분입니다. 이게 6개월이잖아 6개월. 10월 15일 날 끝나. 다들 그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내심 그렇죠. 10월 15일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 사안인가와 의원직 상실로 정말 문제를 삼으면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근데 것 같아요. 선거법은 이게 있어요. 선거법은 재판들의 추이를 보면요. 그냥 어떤 혐의가 있다보다도 상대가 집요하게 제기해줘야지 검찰도 그 법원도 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슨 누가 허위사실 유포했어. 가끔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이제 가장 정치 그 선거법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 경계선이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기도 하죠. 상대가 굉장히 물고 늘어지면 검찰도 세심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발언인데 누구는
뭐 정치학을 박탈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도 비슷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는 딱히 자기가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날아가면 내 차례가 온다. 뭐 이런 식의 지역구의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랫번 사람이겠지.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15일이 지나기만을 다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왜 비례라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6개월이라서 그렇죠. 예, 공소시효가 예. 공선법 선거법은 6개월 공소시효. 그러면 10월 15일 전에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기소 기소만 되면 돼요? 기소를. 기소. 그럼 10월 15일 전에 기소가 되면은 정말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지역구라면 예. 이거 아마 100% 의원직 상실될 건 두 사람 다 김원걸 의원도 그렇고 조순희 의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비례대표이기 비례라. 때문에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유죄가 측면이 나올 때 있어요.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속된 말로 벌금 100만 원이니까 판사가 배째 떨어뜨릴까 말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야 이거 가지고 당락에 영향이 있어. 실제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비례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하는 네. 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 의원이신데 이전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서울시의원 출마를 했을 때 사실 그 허위 사실 관련해서는 재산보다도 제일 엄격하게 봤던 게 학력. 아주 일률적인 잣대가 딱 생겼던 게 뭐냐면 학력이었어요. 학력. 허위 학력. 학력을 기재하면 거의 뭐 130, 150 딱 찍혀 나왔고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실제로 허위 학력을 허위로 잘못 기재를 했어요. 근데 득표차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허위로 기재한 건 맞는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지를 그냥 붙여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비례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이기 때문에 저는 배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근데 기소가 되면 예. 저는 유죄는 분명하다. 유죄는 나오지, 이거는. 유죄는 분명한데 그, 예. 허위 사실 100만 기재한 원 거니까. 예, 결과 100만 그러니까, 원 이상이 나올 거냐는 네, 그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조금 아하. 그러니까 똑같은 건 얘기해요.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겠지. 소명을 보고 아. 네. 이제 100만 원 아래로 해주려면 판사로 하여금 100만 원 아래로 내줄 그 양형이유를 근거를 써야 줘야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거를. 비례대표니까 봐준다 이렇게 못 써. 그렇죠. 자, 예? 그걸 어떻게 못 써.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쓰려면 뭐냐면 고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음. 뭐 하다 보니까 실수로 놓쳤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좀 소명을 해야 되겠죠. 두 저는 사람 예를 다. 들어 조수진 의원이 그 사인 간의 채무일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누락하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보면은 웬 채무 관계가 5억 빌려주고 잊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채무가 원래 빌린 사람은 까먹어도 아니, 빌려준 아니, 사람은 아니, 안 까먹어. 그거는 솔직히 안 와닿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안 와닿지. 이게 아니 재산 신고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례 유형집에 나오거든요. 선관위 책자 줘요. 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10년 전에 빌려주고 떼인 돈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기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신이 형 어떨 것 같아요? 아 일단 그거는 기입을 해야지. 기입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채무가 예를 들어 법적으로 소멸됐다면 소멸된 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시효가 내가 들어간 거니까. 그냥 친구한테 빌려준 돈인데 한 소멸시효니까.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그리고 나도 솔직히 받을 의지는 별로 없어. 그런데 신고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고민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걸 책자에 써놓거든요 보면은. 자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해서 채권을 그 누락시켰을까? 그게 예, 그건 그 아니다. 얘기는 아니신 거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 조수진 의원은 실드할 의사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사실 쉴드가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일반 시청자들을 볼 때는 왜냐면 의원도 선거- 마찬가지고. 그게 재산 신고를 실제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뭐 축소의 의도나 아니면 확대 의도는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재산이 일정한데 여기서 5천만 원 추가한다 해서 날 찍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뺀다고 해서 그렇죠. 날 찍어줄 것 같은 그거는 사실 그 의미가 아닌데 실수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강해요. 맞아요. 무심한 사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책 잡히지 않자라는 생각이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같이 별 재산 뭐 기입할 거 없는 사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뭐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나 확대하고 있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은 넣어야 되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은 넣어야 되나? 가상화폐. 선관위 전화하면 선관위가 그렇다고 바로 답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인도 여러 가지야. 어떤 코인은 그렇지. 보면은 US 달러랑 연동된 게 있고 그럼 이거 외화라고 해야 되나? 외화는 또 신고해야 되거든 보면은. 몰라요. 선관위도 처음 물어보면은. 네. 개인의 그 복잡함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그런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되게 애매해요. 아니 뭐 김원걸 의원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니야.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쪽 다 상당히 근데 어쨌든 처음 논란이 된 게 조준희 의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조준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더 이렇게 양쪽 다 나오게 됐는데 뭐 그건 어쨌든 여당 의원들 중에서 여러 사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문제 없는 것 같고 저는 오직 김원걸 의원만 문제 있는 거 같아요. 아하. 다른 다른 사람 아까 사람들은 얘기했던 고지거부 문제. 고지거부 문제 그다음에 뭐 저 지분 가치 평가 올라가면 이런 거는 그건 뭐 문제 없는 건데. 비상장 주식 지분 평가. 그렇죠. 예,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김원걸 의원 여당 쪽. 허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야? 그 부모님도 독립
인격체인데 왜 그거를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공개하게 하느냐. 고지고발 할수 아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 기준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 재산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내 부조 없이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얼마나 모호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은. 예. 좋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저도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돈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하시는구나도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게 재산 신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공직자들은. 중요하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21대에서 만약 유권자들이 보시려면요 국회의원 하면은 사실 경제활동 딴 거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 하면서 갑자기 현금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뭐지? 이런 것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의원 앞으로 4년 동안 할 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현금 증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심해야죠 이런 거. 그럴 때 주로 그 하는 변명 중에 하나는 그 결혼식 내지는 장례식에서 현금 부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그 내가 현금이 늘어난 이유다라고 하는 특활비 경우들이 받아서 많아요. 부인한 줬다 이런 거. 그런 경우들이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현근택 변호사님이 조금 일찍 가시긴 했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솔직하게 재산 신고하시고 네. 그리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소명하시고 왜냐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운용하는 그런 또 법안을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